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대해 2025년부터 대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제한 없이 모든 자녀의 대학교, 전문대학, 고등전문학교의 수업료를 면제한다는 건데요. 일본은 지금까지 연간 수입이 380만 엔, 우리 돈으로 3,400만 원 미만인 세대만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 대학 수업료를 감면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요. 이번에는 그 폭을 파격적으로 늘려버린 겁니다. 그뿐 아니라 아동 부양수당도 크게 높였습니다. 일본의 현재 합계 출산율은 1.26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훨씬 나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중이죠. 자극 좀 받아야겠습니다. 12월 7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특별 안전보건교육 어디서 들어야 할까? 모두가 이기는 올윈에듀. 산업안전보건교육 우수기관 올인에듀.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제작과 법정 의무교육까지 올인에듀. 모두가 이기는 올윈에듀. 이희경의 질문. 재테크는 다들 열심히 한다. 그럼 연말정산 세테크는? 하나 연금닥터를 만나면 연말정산이 쉬워진다. 나에게 맞춘 퇴직연금 정밀진단부터 빈틈없는 밀착관리까지. 퇴직연금을 건강하게 하나 연금닥터.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 참조. 당신에게 유니세프 후원이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전 세계 어린이의 미래를 위한 적금? 혼자 하다가 이젠 애들도 함께하는 것. 당신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어린이 세상. 유니세프가 함께하겠습니다. 유니세프. 쌍용자동차에서 새롭게 탄생한 KGM. 새 출발 기념 해피벌스 KGM 페스티벌. 12월 특별 차량 한정. 최대 300만 원 상당의 혜택. 거기에 무이자 12개월 또는 72개월 할부까지. 12월 차량 출고 시 KGM 탄생 기념 케이크도 드려요. 토레스 렉스턴 최고의 구입 기회. 지금 KGM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천하람의 천하무적 함께 하시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한문 교육이 왜 필요한지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한문교육원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한국국학진흥원 김순석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임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천하람의 천하무적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천하람입니다. 예, 이번 주도 역시나 이슈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먼저 이번 주 6개 부처 개각이 있었는데요. 이 개각 소식보다도 오히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서 빠진 거, 이게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연말에 원포인트 교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 장관이 어제는 또 여당 정책의총에 참석했는데 사실상 이거 여당 신고식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선 개각에서 빠진 부분은 역시나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하, 예. 아마 한동훈 장관을 그냥 여러 중에 하나로 소비하기에는 좀 아까웠을 것이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의 최종 병기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따로 1월 초에 이제 별도로 교체 발표를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준석 신당의 이제 창당 깃발이 12월 27일에 펼쳐진다고 하면 1월 초에 관심이 집중이 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또 한동훈 장관으로 눌러줄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일 것이고. 또 그렇게 또 해석이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꼭 이준석 신당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혁신위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화려하게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어제 의총에서 한 부분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 장관들이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마도 당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당 입장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국민의힘의 얼굴로 삼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강하게 또 시그널을 주면서
상견례 겸 신고식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아, 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었군요. 네, 당에서 먼저 요청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 당 위에 또 용산에서 요청이 먼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네. 오히려 용산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소비되는 게 오히려 걱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 저는 오히려 김기현 대표의 정치가 성공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요. 예.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 전략입니다. 어떡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예.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 자리를 지키더라도 어차피 총선의 얼굴은 한동훈 장관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라라고 하는 시그널을 저는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에게 보내고 있는 하나의 작업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김기현, 네. 이뇨한 싸움에서 김기현 승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저는 뭐 한판승이라고 봅니다. 한판승이다. 네, KO. 예. 내년 총선까지 그럼 김기현 체제로 가는 것인가? 비대위 들어서는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설도 있고. 자, 이런 김기현 체제, 김기현이 승한 것에 대해서 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이 원외 인사들 불만이 좀 높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습니다. 우리 천하람 변호사도 여기 포함되잖아요. 네네. 저는 뭐 강서구청장 성적표를 받아 들었을 때부터 이것은 대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말씀드려왔었고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을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네. 저는 뭐 지나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혁신위원 제안을 받았을 때부터 이거는 결국 김기현 대표 시간 끌기용이다라고 말씀드려왔었고. 그렇습니다. 그거를 인요한 위원장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결국은 김기현 대표의 시간을 끌어주고 본인의 이미지 소모만 한 격이 됐다라고 아쉽게도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예. 김기현 대표가 잘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미 12월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비대위 전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논리를 댈 수도 있고 아까처럼 내가 당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더라도 한동훈,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이끌어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에서도 김기현 대표를 무리하게 교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용산에서 꺼진 거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예산안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원내에 협조가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김기현 대표뿐만 아니라 김기현 대표를 밀어가지고 본인들의 공천을 확보하려고 했던 수많은 현역 의원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과 척을 지게 되면은 용산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거든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와서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라고 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레임덕으로 빠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권력의 무게추가 당분간일지 몰라도 용산에서 이제는 국민의힘 지도부로 상당 부분 넘어왔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이 인요한 혁신이라고 하는 시간 끌기 승부수가 통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한판 패를 당한 인요한 혁신위원장. 우리 천하람 변호사와도 또 특수 관계잖아요. 같은 순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죠. 뭐 개인적으로도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위로 전화라도 뭐 한번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지금 뭐 위로 전화하면 제가 놀리는 것 같고요.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저도 참 안타깝죠. 굉장히 좋은 가족적인 배경이나 대한민국에 대한 그 기여가 있는 어떤 분이시고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은 참 늘 새로운 인물을 찾고 때묻지 않은 인물을 찾지만은 정치적으로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분이 오셔도 이게 소비되거든요. 또 나쁘게 얘기하면 이용당하고 그런 부분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보여주신 거 아닌가. 다만 저는 인요한 위원장께서 국민의힘을 혁신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나 의지 자체는 진정성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 부처 개각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갔고. 그나저나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내정 있잖아요. 이거 좀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검찰 특수통이 방송통신위원장? 이게 전문성이 담보될까? 뭐 비판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야권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일. 저도 굳이 뭐 검찰 출신 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그러니까 김홍일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있을 때 평가가 되게 좋고 뭐 권익위원장으로서도 뭐 역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방송통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나름의 전문성이라든지 미디어 업계, 내지 통신업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예. 저도 굳이 검찰 출신 할 필요 없었다고 보고요. 지금 허은하 의원도 과방 의원인데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본인이 청문위원인데 국민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많은 분들의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물론 그냥 대통령께서 보시기에 좋은 분이실 거고 믿음직한 분이어서 선정했겠지만 이게 참 국민들로서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이다. 그래서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 언론에서도 많은 부분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원래 법무장관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가셨으면 훨씬 더 어울렸을 텐데 아마 본인도 그걸 더 원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걸 이제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이거 방송장악 드라이브 더 걸려는 거 아니냐, 더 세게 밀어붙이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이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비판의 여지를 많이 준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김홍일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통령보다 선배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오히려 또 나름대로 본인의 소신껏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예. 저의 이런 추측과 별개로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이시고 특수통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언론이나 특히 야당에서 우려하는 부분 분명히 있을 거다. 저도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 원희룡 장관 개각 뒤에 첫 일정으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한 보수 집회에 참석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전광훈 목사 만난 적 없다고 했는데 또 만나는 그 동영상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선 저는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물론 개인이 다 종교적인 신념의 자유는 있는 것이고 저도 물론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공직자인 상황에서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저는 비판받을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원희룡 장관이 아직까지 면직 처리가 되신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보수 진영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또 특히 약간 개신교와의 특수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어떤 인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호영 의원 같은 분들이 또 불교계와도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 종교에 있어가지고 저희 국민의힘이란 정당이 결코 편중되지 않은 아주 균형 잡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개신교 교회 갈 수 있죠. 근데 굳이 그걸 꼭 왜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데 갑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도 지난번 대선 경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쉽지 않은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전통적 보수 지지층, 개신교 지지층에 어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길로 가면은요 이미 한동훈 장관이 있어요. 그쪽에. 저는 오히려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현실화된다고 하면 유승민, 이준석 같은 당내 개혁적인 성향의 지도자들이 빠질 수 있거든요. 예. 저는 그 자리를 오히려 원희룡 장관이 충분히 노려볼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전광훈 목사랑 손을 잡아버리니까 그거는 저는 원희룡 장관에게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 한동훈 장관은 너무 의식한 조급함에서 나온 그런 행동이 아닐까 그런 분석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인이 이렇게 열광적인 환호를 해주고 또 어찌 보면 사람 동원도 잘 되고 이런 분들을 같은 편으로 만들고 싶어 하죠. 근데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게 전체적인 어떤 중도 확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큰 손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께서 지난 대선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이해는 하고 주류의 길로 가고 싶다는 마음도 이해는 하지만 조금 더 차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봅니다. 원희룡 장관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그런 국민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준석 신당 출마자를 이제 인터넷상에서 모집을 했는데 이틀 만에 870명이나 접수했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진지한 지원인가 허수가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대표가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한테도 명단을 보여주거나 이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생각보다 진지한 분들이 20-30%는 있고 또 그중에서 두세 명 정도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천하람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천하람급이 글쎄요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그걸 보면서
장난으로 하신 분도 있겠죠. 800분 있겠죠. 중에 예. 저는 한 5, 600분 가량은 그냥 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 봅니다. 막상 출마 결단을 내리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설령 어느 정도의 장난기가 섞여가지고 지원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떤 거를 저는 느끼냐면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진입하기 어려우면 네. 참 이 뭔가 능력과 의지가 있더라도 연줄이나 어떤 뭐 돈이나 조직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참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네. 이 새로운 선택지가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프랑스의 마크롱 얘기를 하기엔 좀 이른 단계일지 모르겠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굉장히 새로운 세력과 함께 또 정치를 열어갔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지금은 아마추어들이 그냥 지원하는 거다 이런 평가 받을지 몰라도 나중에 보면 또 의미 있는 어떤 움직임의 시작으로 평가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천하 용인 중에 이제 2기인 경기도 의원이죠, 현재. 예. 네. 합류 선언한 거죠, 공식적으로. 신당에. 네, 그런 것 이준석 같습니다. 신당. 예. 했고. 자, 그렇다면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는 어떻게 되느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장님.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는데요. 12월 27일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합류 선언 하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저를 포함해서 천하용인 멤버들이 각자 어느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고 각자 판단을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거를 크게 미리 밝힐 거는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기인 의원이 또 먼저 용기 있게 밝힌 부분은 저 당연히 높게 평가하고요. 저는 저나 허은하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직 당협위원장이고 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은 있더라도 또 미리부터 밝히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밝힐 수 없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이거 전파를 잡아먹은 거 아닌가 싶지만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또 저희의 결단을 또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나 현재로서는 속마음에 51대 49는 있잖아요. 그렇죠? 51 한쪽이 있는데. 예. 네. 언제쯤 27일 이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선거제 이제 1분만 좀 말씀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국민의힘은 병립형 당론으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100% 병립형. 자, 민주당이 지금 권역별 병립형이니 연동형이 말이 많은데, 자, 우리 선거제에도 일가견이 있잖아요. 우리 천하람 변호사가. 예. 어떤 게 바람직한 겁니까, 현재? 절대적으로 선악을 가릴 수는 없는데요. 예. 민주당 입장에서 원칙론과 실리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데요. 보통 그럴 때는 정치가 원칙론이 맞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리를 고려해서 지금 병립형이니 권역별 병립형이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너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총선 때 몸싸움까지 해가면서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제로 가자고 해서 지금 그렇게 왔는데 이제 그걸 다시 과거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또 위선적인 행태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민주당은 연동형으로 가야 맞다. 네, 이런 주장이시고요. 몸싸움까지 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 천하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100세 시대 꿈은 모두 달라도 정답은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시험 없이 100% 서류 전형에 온라인 수업으로 부담 없이 경북에 산다면 1년간 100% 등록금 지원까지. 100세 시대 백점대학 국립안동대학교 성인학습자학부. 마침내
영주가 꿈꿔온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 차별화된 혁신평면과 여유로운 중대형 아파트. 고품격 커뮤니티에서 누리는 스카이라운지 북카페까지. 영주가 꿈꿔온 자이, 눈부신 당신의 자리. 영주자이 시그니처. 오픈 중 1833-6344 GS건설. 2023년 연말 작년보다 더 좋아진 건? 그건 바로 세액 공제! 연 900만 원까지 연말정산 최대 148만 원 절세. 미래에셋증권 연금 투자한 나 자신 만세! 절세도 투자다. 개인연금도 IRP도 역시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김민재입니다. 마약 시작하면 끝입니다. 너도 시작해볼래? 정말 끝내준대. 집중이 잘 안 돼? 이거 하나면 끝나. 괜찮아. 뒤끝 없어. 끝난다 끝나. 인생 끝. 마약 시작이 인생 끝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6시 26분 28초 지나고 있네요. 라디오 오늘 2부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사과를 왜 심심하게 하냐고 따졌다고 해서 현대인들의 문해력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한자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현대에도 여전히 한문과 한자 교육 필요할까요? 한국국학진흥원에서는 한문교육원을 운영 중이죠. 한국국학진흥원 김순석 수석연구위원을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김순석 수석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에서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먼저 한문교육원이 어떤 곳입니까? 아, 예.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은 모든 인문학의 기본이 되는 한문 원전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예. 대학에서 인문학을 전공하시는 분과 자연과학 그리고 문화 콘텐츠를 전공하시는 분들께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 한문 번역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그렇습니다. 뭐 취미로 가서 한문 배우고 이런 데는 아니군요. 아, 전문.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자, 신세대 특히 한문에 익숙하지 않고 참 어려워하는데요. 한문을. 심지어 한자 사용을 완전히 폐지하자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한문을 알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입니다. 한글은 참 위대한 문자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기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 시대, 그 시대에는 한글보다는 한문이 보편적인 문자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 까닭에 우리가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자면 그 전통 문화는 거의 모두가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 전통 문화를 이해하고자 하면 한자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한문을 배워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문으로 된 자료들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이런 전문가들에게 전문가로서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고 이런 전문가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고전들을 쉽게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체제와 제도가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는 곳 바로 한문교육원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고 예, 예. 자, 우리가 한자를 알면 우리 예. 국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데 제대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아, 예, 그렇죠. 예, 예.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심심한 사과라는 그런 좀 웃지 못할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우리말은 길고 짧은 것으로 뜻을 구별합니다. 장단은 깜깜한 밤과 예. 먹는 밤은 발음의 길이가 다르죠. 밤에 밤을 먹는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깜깜한 밤은 밤 야자를 쓰고요. 예. 먹는 밤은 밤 율자로 표기합니다. 예. 그리고 전라도에 있는 그 광주라는 도시가 있고요. 또 경기도에는 광주라는 도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이 광주와 광주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전라도로 가야 될 분이 경기도로 가게 되는 그런 우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예. 빛 광자는 짧게, 그렇습니다. 넓을 광자는 길게. 예. 참 이게 보면은 장단음 예전에 좀 뭐 아나운서 준비할 때도 이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은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좀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 한국국학진흥원 부설 한문교육원에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한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예. 한문 교육에서는요, 한문의 기본이 되는 이제 사서가 있습니다. 논어, 명자, 대학, 중용과 같은. 이런 사서는 전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완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학이나 고문진보, 삼경도 거의 다 읽습니다. 그리고 예기, 춘추, 노자, 장자 같은 제자 백과서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켜주고요. 또 완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한자 하면은 왜 천자문 이거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예. 근데 이 정도 수준 되려면은 한자 몇 자, 대략 몇 자 정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려워요? 네, 뭐 적어도 이렇게 한자를 이 정도 공부를 하자면 저희 한문교육원 과정이 정규 과정이 5년이고요. 거기에 또 2년의 인턴 과정이 있고 그래서 여기 아주 오랜 시간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이번에 이제 신입생 모집에 보니까 연수 과정이라는 게 있고 연구 과정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뭐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예. 연수 과정은 초급 과정이고요. 3년 과정입니다. 연구 과정은 심화 과정 또는 고급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년입니다. 연수 과정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본이 되는 사서, 소학, 고문진보 같은 것들을 익히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해독하는 사람들이 거의 많이 없는 초서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연구 과정에서는 삼경, 제자, 백과서들을 배우고요. 초서로 된 각종 고문서도 읽게 됩니다. 현재 초서를 읽으시는 분들이 거의 많이 사라져서 이 부분은 좀 보호학문으로 해서 많이 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초서라는 게 가장 어려운 그런 단계. 초서는 이제 필기체라고 그럴까요? 흘려서 쓰는 예전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가지고 붓을 가지고 거의 그림같이 이렇게 쓴 그런 아주 휘갈게 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쓰다 보니까 이제 글씨를 날렸으니까 그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읽을 수가 없죠. 그리고 초서를 읽을 수 있는 분이 몇 분 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우리나라 전체에서 몇 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순석 박사님도 이거 뭐 다 모르시고요. 저도 잘은 못 읽지요. 예전에 가찰 같은 것 좀 몇 개 읽어서 뭐 보도 자료를 내고 그 보도를 한 적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나 한자 좀 아는데 여기 한문 교육원 한번 들어가 볼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왜 우리 한자 능력 시험이라고 하나요? 왜 1급부터 해서 쭉 뭐 7급, 8급, 9급까지 있나요? 이게 하여간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뭐 지원 가능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그래도. 이 연수 과정은 이제 한문을 막 시작하는 초급 과정이니까 이제 천자문 정도를 좀 이렇게 읽으시면은 적어도 한문 한 4, 5급, 3급 정도면 충분히 응시해서 그 과정을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자 능력 3, 4, 5급 정도 이 정도 수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셨고 자 그러면 아까 그 연수 과정 있고 연구 과정 있다고 하셨잖아요. 두 과정의 지원 자격도 좀 다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연수 과정은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 재학 이상이면 그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대학에서 정규 과정을 마치지 못하신 분은 전통 한문 교육을 받으신 분은 한학자의 추천서를 받으면 응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 과정은요, 저희 국학진흥원 한문 교육은 연수 과정 졸업 예정자나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들이 응시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고전번역원에서 한문 공부를 하신 분, 그다음에 뭐 부산, 대전, 전주에 있는 분원에서 한문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 연구과정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학제도나 뭐 기숙시설도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장학제도나 기숙시설은요, 이 한문 공부를 하시려는 분들이 좀 너무 적어서, 연수과정 입학하시는 분들은요, 입학 성적에 따라서, 1등은 60만 원, 2등은 50만 원, 3등은 45만 원, 4등에서 절반까지는 35만 원의 장학금을 매달 지급합니다. 매달이에요?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예. 그리고 이제 1학기가 끝나면 2학기가 되고 학기마다 시험을 쳐서 그 학기마다 성적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도 또 전통문화 전승장려금, 안심생활지원금 같은 것들은 이제 기숙사비를 전부 국학진흥원에서 다 부담을 해줍니다. 연수과정의 경우는 서울의 경북대학 옆에 기숙사를 원룸을 만들어 놓고요. 18개의 원룸을 확보하고 타지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기숙사를 제공하고요. 연구과정의 경우는 매월 5명을 선발하는데 연수과정은 20명을 선발합니다. 이분들에게 매월 1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전원 기숙사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많지 않군요. 연수과정은 20명, 연구과정 5명. 그런데 장학제도는 굉장히 좋네요. 매월 이렇게 지급을 하니까. 자, 현재 지금 접수 기간입니다. 12월 11일까지 접수한다는 거. 그리고 시험 일자 따로 있네요. 내년 1월 6일 토요일에 경북대학교 인문한국진흥관에서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다 돼서 입학 원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마지막으로. 저희들 한국국학진흥원에 들어오시면 한문교육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 있으시고요. 원서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한문교육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문교육의 필요성과 한문교육원 소식까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 김순석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미의 그래도 정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애입니다. 네, 미국 출장 관계로 2주 쉬셨고요. 3주 만에 이렇게 뵙네요.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자, 내년 소식이 너무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미국에 있으니까 조용하긴 하던데. 아이고 2주 어떻게 이슈 다 좀 따라 잡으셨어요? 다녀오셔서. 너무 많아서 이슈가. 한국은 이 뉴스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게 어제 그제였군요.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이제 선거구 초안을 발표를 했는데, 자,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역 군위 같은 경우가 이제 대구 편입이 돼서 의성, 청속, 영덕, 울진이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천에 가서 붙냐, 울진이 붙냐 이거였는데 울진이 묶였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결정. 저 이거 보면서 이거는 민주당 보고 선거하지 마라.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국민의힘이 지역 정치 정서에 기대서 그냥 우리 한석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노골적인 의도를 보여주는 선거구 획정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요. 우리 면적이 지도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3,700제곱킬로미터예요. 이 선거구가요?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이. 네. 서울은 평균적으로 12제곱킬로미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3,700이에요, 무려. 이건 몇 배입니까? 의성 사람들요. 300배? 1년에 울진 한 번 갈 일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 생활권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거기다가 제가 늘 주장하는 방송권도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러면 저희는 TV 토론회도 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영덕이나 울진의 경우는 포항방송권역이고 우리는 안동방송권역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래도 사랑하는 안동 MBC를 통해서 후보자 토론회를 보고 싶은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전혀 그 뉴스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소리는
그 서로 그쪽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이런 것을 하나의 선거구라고 묶어두고 지역 대표성을 운운하면서 국회의원 뽑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건 저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 유권자들에 대한 일종의 폭력과 다를 바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럼 이번에 울진 대신에 예천이 붙었으면 더 나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혹시? 의성 입장에서는 예천이 붙으면 낫지요. 그런데 영덕 입장에서는 예천이 붙으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치면 저는 지금 이 선거구는 다음번 선거 때요. 또 한 번 바뀌어야 돼요. 인구 감소 추세를 본다면 지금 이 선거구나 그다음에 영양, 영주, 봉화 이렇게 묶인 선거구가 다음번 선거 24년 선거는 모르지만 28년 선거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아무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한선이 13만 6천 명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거기가 지금 14만 정도 되거든요, 이제.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 번 선거구 획정을 하면 적어도 저희가 3번 내지 4번의 선거는 같은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그래야 정치인들도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왕 선거구 획정하는 김에 전체적으로 경북 판을 한번 흔들어서 생활권 중심으로 편성을 해달라는 요구를 저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선거구 획정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처음부터 바라보는 게 영덕을 붙이는 게 좋아요, 울진을 붙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주민들을 위한 선거구 획정인가라는 데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선거구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저 비례대표 있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지금 말이 많은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병립형으로 갈 것 같은데요. 우리 임미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번 선거제도 개정의 그 핵심 정신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거였고요. 이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으려면 비례대표제를 권역별로 뽑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이왕이면 거기에 연동형이 연동형의 방식이 함께 되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임미애 위원장님 누누이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수년 전부터. 근데 병립형 잘 됐으면 좋겠어요.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는 건 괜찮아요? 협상 과정에서 이게 뭐 국민의힘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으로 받아들여질지 병립형으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저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권역별 연동형이고 뭐 안 된다 그러면 권역별 병립형이라도 지역주의를 좀 허물어뜨리는 일정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권역별 병립형으로 가면은 지금 경북에서 민주당이 몇 석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저희가 가능한 거는 지금 얘기가 되는 건 권역을 3개로 묶는 방안과 권역을 6개로 묶는 방안이 있는데요. 이제 권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죠. 그런데 그래요? 6개로 묶으면 47석을 인구수 기준으로 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누면 배정되는 권역 단위의 의석수가 너무 적어져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의석을 이렇게 좀 당 입장에서 운용하는데 굉장히 운용 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럴 바에는 3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그 대신 지역구에서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대구 경북의 권역에서 나오는 후보를 당선 가능성 앞번호에 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용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인구 가중치를 두면 한 15 내지 16개의 의석이 배정이 되거든요. 어디 경북에요? 아니요. 어디에요? 중부권에. 3개 권역을 묶을 때는 충청, 세종, 대구, 경북, 강원을 같이 묶는 방안이 있어요. 중부권에 충청, 세종, 대구, 경북, 강원까지 이렇게 한 권역. 그렇죠.
그러면 한 15개에서 16개 의석수를 배정을 받아서 예. 정당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하는 게 병립형이니까 예. 한 30% 득표율이 나온다고 나오면 생각을 하면 4-5개? 예. 그러면 한 저희가 볼 때는 4개 내지 5개의 의석수를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 권역에서 우리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게라도 좀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예. 그 마찬가지 그렇죠. 호남에서도 국민의힘이 그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 다양성이 생기고. 아, 그렇게라도 최소한 됐으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장은 어떤 지역주의를 허무는데 효과가 있겠느냐. 그 뭐 한두 석의 의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 이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의석이 보장이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인재가 모일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찍어주는 유권자도 떨어지는 후보를 늘 찍어왔지만 이제는 정당 투표를 내 의사대로 찍어주면 그래도 비례 후보로는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예. 희망이 있는 거여서 예. 그리고 다음번 선거에는 현 의원이 선거를 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번 선거는 현 의원과 전 의원이 함께 지역구를 누비게 되니까 대구 경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제도적 전환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아이고 오늘 질문할 게 많은데 우리 준비된 질문 많잖아요. 이거 중요도 순으로 우리 임미 위원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꼭 이 얘기는 해야 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방통위원장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김홍일 권익위원장. 이분 사실은 그 권익위원장 가신 지 5개월이 채 안 됐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정말로 결제 서류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의 분을 다시 방통위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런 케이스가 한두 분이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동관 위원장이 탄핵이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이게 5인 합의제 기구를 이동관 위원장하고 이상인 부위원장하고 두 사람이서 그동안 29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중요한 사안들을 의결을 했거든요. 두 사람이서.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래서 무리한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그 권태선 이사장님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분 등에 권태선. 대한 뭐 방통위에서 해임 처분한 게 법원에서 뭐 효력이 정지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사장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무리한 일들을 계속 해내면서 그 국회로부터 이 사람이 탄핵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의견이 모아지기까지 된 건데 위원장 빠지는 자리에 김홍일 위원장을 새로 집어넣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방통위 구성을 야당 추천목하고 다 구성하지 않으면 이거 또 이 탄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래서 위원장을 누구로 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통위를 제대로 구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노력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게 누가 위원장이 오더라도 그래도 법적인 절차를 지켜가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그 기초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문성이 없잖아요. 방송은 아무나 갖다가 일을 맡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데 특수통 검사 출신을 이런 식으로 갖다 박아 넣으면 방송의 일이 이게 뭐 애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근데 뭐 수사해봐서 안다, 다 안다 이거잖아요. 수사를 해봐서 뭐 금융권에도 다 검찰가 있고 뭐 수사를 해봤으니까 다 안다. 그러니까 입시비리 수사했다고 입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우리 대통령께서는 세상 모든 일을 그런 범죄 기준의 잣대로 보는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이러면 국정이 돌아가겠습니까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저 민주당 내에서요. 지금 최근에 이번 주부터였죠.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잇따라 쏟아내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도 있는 건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이건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신당을 차릴 것 같으면 그렇게 세게 말하지 않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분이 오히려. 늘 굉장히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진중하고 엄중한 맞습니다. 태도로 늘 사태를 지켜보고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는 뭐 골똘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저는 이분이 당을 분리해 나가서 신당을 차린다든가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거다.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말을 그렇게 세게 하겠나. 그래요?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말을 세게 네. 나갈 거니까 말을 세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오히려? 어떻게 봐야 되나 이거? 이분이 나가려고 하면 결국 지역적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호남이거든요. 근데 호남에서 그 지역적 기반으로 해서 신당을 차린다? 지금 호남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당에서도 저도 이제 이러저러한 분들을 만나서 지금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면 신당까지 나갈 우려는 거의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좀 이재명 대표하고 좀 이쯤 되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만나야 되는데 만나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만 이낙연 대표는 이참에 오랜만에 모든 언론에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 굳이 서둘러서 만나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사진 찍으려고는 만나지 더 있다 않겠다. 만나셔도 되지요. 이준석 전 대표와 뭐 손잡을 가능성 뭐 이런 거는 없다?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러는 순간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으로 그동안 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그러는 순간 본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민 의원 나갔잖아요. 탈당했잖아요. 네네. 저 미국 있는 동안 탈당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건. 깜짝 놀랐어요. 결국 탈당해서 국민의힘 합류가 지금 그분이 여의치 않은 것 같은데.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더 유명해졌어요. 어떤 말이었죠?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맞아요. 상관없다. 이게 민주당으로 5선 의원을 역임하신 분이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도 이상민이라는 개인의 그 정치적인 능력으로 5선이 되었다고 보면은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이 겼기 때문에 그분이 5선에까지 이룰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와서 국회의장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다라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다니요. 그거는 당원과 당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임미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